KF94 마스크로 꽉 차 있습니다. 자리도 일단 내주셨군요. 네. 자, 좀 힘들긴 하지만 서로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국회를 지금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은 민주당이 검토 중이다 하는 보도가 지금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실제적으로 논의가 된 것인지도 국민들 입장에서 좀 궁금하고요. 여야는 어떻게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뉴스브런치는 시사를 늘 재밌고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네.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 열쇠말은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고 사실 이 계획대로라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세종시로 간다라는 안이 나왔었지만 여러 가지 당시에 위헌 소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부만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청사 가려면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처가 세종시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열쇠말은 뭐냐면 민주당에서 다시 쏘아 올린 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겠다. 이런 네. 의미겠죠. 네. 자, 그러나 사실 그동안 다시 뭐 조용해졌었는데 세 번째 키워드. 자, 새로운 안을 놓고 또다시 논의가 불붙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요. 균형 발전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태스크포스 이것을 하는 팀이라든가 추진단을 꾸리고 있는데 조만간 균형 발전 종합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합 보고서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내용이 국회에 이제 여러 가지 본회의장, 뭐 집무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네. 나머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 본회의장과 집무실만 남고 실질적으로는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언론 보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주당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부에서 그 관련 내용이 소스가 나온 거라고 그렇죠. 이제 검토 건가요? 중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네. 지금 이제 좀 모아질 수 있는데 한 언론의 내용을 보면 국회 본원을 남기고 이전하는 방안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논의 방안이지만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단위를 놓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단계라고 하고요. 또 만약에 마련이 된다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이제 균형 발전에 관한 얘기는 많이 언급을 했었었는데 국회 이전 나아가서 뭐 지금 다른 정부 기관들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특히 국회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회를 이제 세종의 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게 본원 역할을 할지 아니면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이 본원 역할을 할지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국민 여론도 수렴한다고 하니 이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 하나의 큰 정책인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서 실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지는 못하지만 국회를 이전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지금 네. 세종에 사실은 행정 비효율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가는 문제죠. 국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한 7년 차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방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혁신도시 건설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큰 문제가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어떤 차원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을 살리는 이런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시즌2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기관만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바로 무슨 경제활동이 막 좋아지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기업을 끌어들여야 되고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려면은 또 교육기관도 교육, 같이.
주거, 문화, 뭐 교통 시설 이렇게 그렇죠. 정주 환경이 좋아져야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니까요. 그동안 이런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가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좀 분산하고 그 지방의 어떤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성과가 있다.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니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촉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입법기관이 내려가는 거라 이 위헌 판결과는 무관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반대 입장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위헌 문제가 있지 않았으냐 분명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이전되지 않는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의 입장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그러니까 행정 비율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상임위원회 몇 개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건 동의하지만 이렇게 다 가는 건 동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야당과의 협의라든가 국민 여론 수렴은 역시 야당에서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을 조금 밝히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 이 과밀화 정도가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수준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는. 네, 너무 크죠. 인구가 많아서. 과밀한 정도가요. 외국에서 들으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몇 %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25%. 51%. 거의 50.2%. 51%. 지난말 기준으로 50.2%니까 네. 대한민국의 절반이 지금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많다 보니 집값 문제, 교통 그렇죠. 문제, 뭐 환경 문제, 거기에 따른 또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런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또는 뭐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일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행정의 비효율성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예전에 했던 업무가 이런 관련 업무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세종시에 중앙 부처가 있다 보면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세종시로 와야 되는데 그건 네.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에서 세종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보통 4시간, 많이 걸리면 5시간까지 잡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이제 부처의 뭐 과장급, 국장급 이제 분들이 국회를 찾는데 어떤 별명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결재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결제 서류 내용 읽는다 그래서 길거리 과장. 뭐 메신저를 통해서 뭐 우리 깨똑으로 서류를 봐야 된다고 해서 카톡 국장 이게 국회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중앙부처를 다시 서울로 오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니 국회의 기능이라도 일부분 세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무 협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위헌 판결이 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도 일부분에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지를 없애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국회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되고 당장 다가오는 뭐 선거라든가 이런 걸 의식가지고 장기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이게 현실성 있는 안이 지행되지. 그렇죠. 마치 여야의 대립 구조처럼 되면 이건 또 다른 안과 맞물려서 잘못하면은 협상의 안으로만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균형 발전이라든가 균형 발전의 한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국회 세종시 이전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국회에만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대전시장과 대전 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왜 반발하느냐. 지금 안 그래도 세종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대전의 인구가 10만 명이 빠졌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또 그 간에 또 움직이게 하다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를 가지고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또 커질 수가 있고 있겠네요. 이 유치 경쟁에 들면서 서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 안배를 잘 하느냐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사례를 찾아봤더니
그 전남 나주에 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공동이죠. 광주와 전남 같이 힘을 합친 건데 여기에 16개 공공기관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특화를 시키냐면 뭐 문화예술, 태양광, 친환경 농업 이렇게 특화를 시킴으로써 이 두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상생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지금 대구 경북에도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그 현지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많이 힘든 그 대구 경북의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는 게 사실은 전국 단위의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서 그 지역에 본사가 있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많이 유치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든다면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이전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겠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좀 내릴 수 있겠군요. 뿌리를 지역하고. 내리죠. 네. 참여정부 초기 때 보면 지역발전 균형 클러스터 그러니까 어떤 집화된 어떤 모델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기관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 주민과의 어떤 상생협력 그렇죠. 모델 특히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통해서 인재도 키우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도 키우고 네. 그것이 잘 되면 채용으로 이어지고 이런 모델을 많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저는 국회 특위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근데 아까 그 나왔던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이렇게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유발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럴까 봐 생길 수 있거든요. 걱정스럽네요. 예. 그래서 이것을 국토를 전체로 놓고 큰 안목으로 국회에서 다뤄야 답이 나오지 지자체에 맡겼을 경우엔 이게 지역 생존권 문제처럼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균형 발전이야말로 국회에서 꼭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된다. 이거는 정파와 당에 관계없이 국가 균형 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정말 원칙적으로 네. 좀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그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3년간 돌본 어머니가 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실형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고 어떤 사연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인지 또 재판부 판결 내용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무엇을 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사실 좀 눈물바람 한번 하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난 6일 날 그 조현병을 앓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엄마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딸이 13살 때부터 조현병 증세를 알아와서 네. 지금 엄마가 60대인데 23년간 딸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입원과 통원 치료를 했지만은 병세가 계속 악화되니까 자고 있는 딸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무리 그 피해자의 부모이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알아온 딸을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딸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네. 엄마 측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번아웃 증후군. 아니, 그 기진맥진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신미약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쳤다. 그리고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범행 과정을 그래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재판부의 말이 참 많이 와닿는 것이 이게 이제 피해자가 회복될 기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엄마가 심신이 쇠약해서 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나 보호의 목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었을 때 네.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고뇌가 엿보이는 있는 장면인데요. 1심 선고였습니다. 네,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선고는. 자, 그러면
조현병이 예전에 저희가 방송으로도 보도로도 많이 나갔던 그 정신과 선생님들을 살해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던 그런 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3년간 이제 어머니가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 치료의 보호의 몫을 과연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걸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누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웰빙, 여유로운 삶 이런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약자, 치매 환자도 조현병 환자도 그 가족들도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도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구축하고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조현병 환자 관련한 사건들을 예전에 취재하면서 기사를 단 한 건도 쓰지 못했어요. 이걸 정말 기사를 써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조현병 환자들과 가족들 가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족들의 희생과 헌신으로만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인지 능력이 지금 좀 낮아진 상황에서 폭력을 휘둘러서 가족들이 다친다거나 이웃들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지금 의료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안전한 재활 치료를 이제는 국가가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현병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말씀해 주셨듯이 의료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왜 고 임세원 교수 그렇죠. 얘기 많이 하죠. 납니다. 그러나 임세원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이 사람들이 사회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까 봐 우려했다. 이런 소식을 보고 진짜 대단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어쨌든 부산에서도 정신과 의사들이 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이런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정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족의 몫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의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계속 어떤 범죄가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의 치안 체계하고 협력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어떤 조현병에 대해서 저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현병을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현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0.4에서 0.7%가 이 질병을 앓고 있다. 네. 그리고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의 50% 그리고 외래에서 통원하는 환자의 10% 이상이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 안에서는 비율이 높은 편이군요. 이게 이제 뇌 전두엽에 문제가 생겨서 환청, 망상, 피해 망상, 충동 장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일으키는데요. 문제는 이 조현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편견인 겁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처음에 초기에 발병했을 때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5년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초기에 이게 충분히 고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초기를 근데 놓쳤을 보통은 경우에 이 시기를 많이 놓칩니다. 예. 왜냐하면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하기도 힘든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결국에는 이 사례처럼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어떤 분이 50대 정신질환자가 이제 극단적인 시도를 해서 경찰이 이거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결국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몇 군데를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이분은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치료 관리는 국가와 사회의 몫이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아서 여전히 공허하게 들린다. 그리고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환자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없도록 많이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본인과 사회에 다 해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강제 입원도 안 된다 그러면 온전히 가족이 다시 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강제 입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연계 시스템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환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좁고 폐쇄적인 병동에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급할 때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퇴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을 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관계망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이들 자체가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나서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냥 지자체 위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정신질환자 지금 실제로 한 33만에서 34만 명이 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차원이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이런 뭐 마음의 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정신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사회가 아닐까 해서 더욱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이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예. 사실은 지금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봤을 때 내 정신이 과연 진짜 온전한가라고 맞습니다. 한번 되물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본인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고 가족들도 어떤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과정을 가져야 된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여기서 보니까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9월 국회에서 그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보건 예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데 관련된 예산도 좀 많이 늘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그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너무나 이걸 하는 게 힘들다는 호소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렇죠.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것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정신건강보건복지법에 대해서는 좀 뭐 찬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이 이제 좀 필요한가요? 예, 인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꾸로 일부 환자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만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 가족들에게만 낚이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의 뭐 주장입니다만 그래서 전문의 판단으로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좀 이송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자유가 치료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태리 정신과 의사가 썼습니다. 네. 그 어떤 운동을 했냐. 이탈리아의 모든 정신병원을 문 닫게 하면서 이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점점 정신병원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지역사회가 이들을 안아서 같이 생활하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은 많이 멀다. 지금 지역사회 인프라도 많지 않지만 마음 자체가 인식 자체가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네, 그러네요.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다른 뉴스는 더 못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